해가 지지 않는 제국,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게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어요. 70년 전까지 식민지였던 인도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수술 받으려면 2년을 기다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나라에서 왕실은 하루에 6억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 계속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탈퇴할 건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유럽연합이 뭐냐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경제 공동체예요. 회원국들끼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관세도 없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영국은 1973년부터 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이걸 탈퇴하겠다는 투표가 붙은 거예요. 결과는 찬성 50%, 반대 48%로 탈퇴 쪽이 이겼는데요. 사실 이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어요. 100명이 투표했으면 52명이 나가자고 하고 48명이 남자고 한 거니까 거의 반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도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왜 탈퇴 쪽이 이겼을까요? 당시에 탈퇴를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내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영국이 EU에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매주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돈이 EU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EU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 돈을 NHS에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NHS가 뭐냐면요.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돈이 없어도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도 병원비가 안 나와요. 근데 당시에 이 NHS가 예산 부족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병원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의사도 부족하고 시설도 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퇴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EU에 주는 돈을 NHS에 쓰면 병원이 좋아질 거라고요. 이 문구가 적힌 빨간색 버스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특히 NHS를 많이 이용하는 노년층에서 탈퇴 지지가 높았어요. 자,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이 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2025년 1월에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 영어로는 NBE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여기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분석한 결과가 어땠냐면요. 영국의 GDP가 브렉시트 때문에 6%에서 8%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GDP가 뭐냐면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거죠. 그게 6%에서 8%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쉽게 풀어드릴게요. GDP가 1%만 떨어져도 뉴스에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분석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해요. GDP가 2% 떨어지면 경제 위기라고 난리가 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6%에서 8%가 빠졌다는 건요. 그냥 재앙 수준인 거죠. 그리고 투자는 12%에서 18%까지 감소했습니다. 투자가 줄었다는 건 뭐냐면요.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 공장을 안 짓고 영국 기업들도 사업을 안 늘린다는 뜻이에요. 고용이랑 생산성도 각각 3%에서 4%씩 떨어졌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영국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약 35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인 가족이면 1년에 1,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브렉시트 투표를 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씩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년 350만 원씩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NHS는 좋아졌을까요? EU에 주던 돈을 NHS에 쓴다고 했잖아요. 전혀요. 오히려 역대 최악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 지금 영국에서 병원 예약 잡으려면 몇 달은 기본이고 수술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빨간 버스에 적힌 약속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였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빨간 버스 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EU 탈퇴하자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상당수가 EU 국적을 취득했거나 아예 영국을 떠났습니다. 아일랜드 여권을 받은 사람도 있고 프랑스로 이사간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은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는 EU를 떠나라고 했던 거죠.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먼저 탈출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다시 투표하자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다시 투표하면 EU 잔류가 이길 거라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때 왜 나갔냐, 속았다, 다시 들어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와서 EU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예전처럼은 안 됩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 누렸던 특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로화 대신 파운드화를 계속 쓸 수 있었던 것, 쉥겐 조약에서 빠져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받습니다. 다시 들어가려면 신입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유로화도 써야 하고 조건이 훨씬 불리해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영국의 문제가 브렉시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브렉시트 전부터 영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뿌리 깊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는데 브렉시트가 그걸 터뜨린 거예요. 영국 동쪽 바다에 북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이랑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1970년대에 여기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됐어요.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영국이 하루아침에 산유국이 된 겁니다. 원래 영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가 된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었죠. 같은 시기에 북해 건너편 노르웨이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횡재를 한 겁니다. 똑같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고 한 나라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먼저 노르웨이를 볼게요. 노르웨이는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국부펀드라는데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국부펀드가 뭐냐면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저축통장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소버린 웰스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가 운영하는 초대형 저금통이에요. 노르웨이가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니까요. 지금은 석유가 나오지만 50년 뒤, 100년 뒤에는 바닥날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두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번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상당 부분을 이 국부펀드에 넣어서 투자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얼마가 쌓여 있냐면요.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한국 돈으로 바꾸면 약 2,300조 원이에요. 참고로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노르웨이가 모아놓은 돈이 한국 국가 예산의 거의 4배인 거예요. 노르웨이 인구가 5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국민수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약 3억 원씩 저축해 놓은 셈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석유가 없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미래를 준비해 놓은 거니까요. 이 돈으로 연금도 주고 복지도 하고 나라가 굴러가요. 자, 그러면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은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대처 총리가 있었는데요. 마거릿 대처라고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총리였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확 낮추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세금을 낮추면 사람들한테는 좋잖아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정부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그 구멍을 어디서 메워야 하거든요. 대처 정부가 그 구멍을 뭘로 메웠냐면요. 북해 석유 수입이었습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세금 깎아준 걸 메운 거예요. 당장은 좋았어요. 국민들은 세금 덜 내서 좋고 정부는 석유로 번 돈이 있으니까 굴러가고요. 근데 그게 미래를 팔아먹은 거였습니다. 노르웨이처럼 모아뒀으면 지금 영국도 2,300조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 영국의 국부펀드 잔액이 얼마냐면요. 사실상 제로입니다. 0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똑같은 행운을 얻었는데 한쪽은 미래를 준비했고 한쪽은 다 써버린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복권에 당첨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10억 원씩 당첨됐어요. 형은 그 돈을 투자해서 20년 뒤에 더 부자가 됐어요. 동생은 그 돈을 다 쓰고 20년 뒤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지금 영국이랑 노르웨이가 딱 이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민영화에 관한 건데요. 아까 말한 대처 총리 시절에 영국에서 아주 큰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철도, 통신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민간 기업한테 파는 거였어요. 원래 이런 건 정부가 운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이나 전기 같은 건 모든 국민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대처 정부는 이걸 민간한테 넘기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는 이랬어요. 정부가 운영하면 경쟁이 없으니까 비효율적이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 경쟁이 생기니까 서비스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갈 거다. 이게 당시에는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표적인 게 템스워터입니다. 템스워터가 뭐냐면요. 런던이랑 그 주변 지역의 수돗물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원래 정부 소유였는데 1989년에 민영화됐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빚이 180억 파운드로 불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31조 원이에요. 수도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질 수 있냐 싶잖아요. 물 파는 회사가 무슨 빚이 31조 원이야.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벌면 어디에 썼냐면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줬어요. 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잘 벌려요. 물은 누구나 써야 하니까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퍼줬습니다. 그러면 시설 투자는요? 안 했어요. 수도관이 낡아도 안 갈았어요. 지금 런던 밑에 깔려있는 수도관 중에는 빅토리아 시대에 깔린 게 아직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언제냐면요. 1800년대 후반이에요. 100년도 넘은 수도관이 아직 땅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터지고 물이 새고 오염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하수 처리도 엉망이에요. 처리 안 된 하수를 강이랑 바다에 그냥 방류하는 경우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정화시설을 안 돌리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2025년에는 템스워터가 아예 파산 위기까지 갔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 회사가 파산했다고 수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런던 시민들한테 내일부터 물 안 나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주주들이 다 가져갔는데 망하니까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철도도 민영화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요금은 유럽에서 제일 비쌉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 타면 한국 돈으로 2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요? 연착은 일상이고 파업도 자주 있고 시설도 낡았어요. 돈은 많이 받으면서 서비스는 안 좋아진 거죠. 민영화하면 좋아질 거라던 약속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지금 영국에서는 일을 해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식량을 나눠주는 곳인데요. 원래 푸드뱅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나 실업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 전역의 푸드뱅크에서 배포된 긴급 식량 꾸러미가 290만 개예요. 5년 전이랑 비교하면 51%나 늘어난 겁니다. 5년 만에 1.5배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290만 개 중에서 30%가 직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푸드뱅크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을 해도 굶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다른 게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월세가 심각해요. 런던 평균 월세가 지금 1422파운드예요. 한국 돈으로 약 24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월급의 40%에서 45%를 차지해요. 100만 원 벌면 45만 원이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통비,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Heat or eat. 난방이냐 밥이냐. 겨울에 난방을 틀면 밥을 굶어야 하고 밥을 먹으려면 난방을 꺼야 하는 거예요. 21세기 선진국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에서 빈곤 상태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450만 명이에요. 전체 아이들의 3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은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310만 명은 심각한 빈곤 상태입니다. 심각한 빈곤이 뭐냐면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겨울에 따뜻한 옷이 없고 학용품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요. 선진국에서 21세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왕실 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2025년 왕실 예산이 1억 3,210만 파운드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200억 원이에요. 이걸 하루로 나눠볼게요. 365일로 나누면 왕실이 하루에 쓰는 돈이 약 6억 원입니다. 아이들은 밥을 굶는데 같은 나라에서 왕실은 하루에 6억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같은 시간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2025년에 영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부자인 2명이 가진 재산이요. 1990년대에 영국에 있던 모든 억만장자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0년 전 부자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지금 2명이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이 어디서 왔냐를 보면요.
60%가 상속이거나 정경유착으로 얻은 거예요. 본인이 뭔가 대단한 걸 발명하거나 혁신적인 사업을 해서 번 게 아니라 물려받았거나 정치인들이랑 연결돼서 번 돈이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굶는데 부자들은 역대 최고로 부자가 된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자랑이었던 NHS, 국민건강서비스 이야기예요. NHS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도 병원비가 안 나와요. 응급실 가도 돈 안 내요. 이게 1948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게 NHS의 철학이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걸 본떠서 자기네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NHS 대기자가 731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 인구가 6,700만 명이거든요. 731만 명이면 국민 9명 중 1명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 1명은 병원 대기자라는 거예요.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15만 4천 명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 받으려면 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인데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급실 상황도 심각합니다. 영국 응급실은 4시간 안에 환자를 진료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 달성률이 73.8%입니다. 4명 중 1명은 응급실에서 4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4시간을 기다려요. 그 사이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의사랑 간호사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영국 의료진 중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데서 영국 의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거든요. 와라, 여기서 일해라, 월급도 더 주고 근무 환경도 좋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동료들이 떠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하거든요. 과로에 시달리고 번아웃이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떠나고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영국을 떠난 사람이 25만 2천 명인데요. 이 중에서 75%가 35세 미만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세금을 내고 경제를 굴릴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떠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런던에서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5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여기서 월세가 240만 원 나가요. 교통비가 30만 원이에요. 런던 지하철 한 달 정기권이 그 정도 합니다. 세금이랑 국민보험 떼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안팎이에요. 2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물가는 비싸고 외식 한번 하면 5만 원은 기본이고 집 살 희망은 아예 안 보여요. 런던 집값이 평균 연봉의 9배 정도 하거든요. 9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은 못 가고 대중교통은 맨날 파업하고 길거리는 쓰레기가 넘치고 이러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자는 거죠. 호주 가면 날씨도 좋고 월급도 더 주고 삶의 질이 높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영국 이야기잖아. 섬나라 얘기잖아.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근데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집값부터 볼게요. 연봉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PIR이라고 합니다. Price to Income Ratio, 집값을 연봉으로 나눈 거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집 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서울의 PIR이 13.9배입니다. 런던은 8.9배예요. 서울이 런던보다 더 심각해요. 월급 14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런던은 9년인데 서울은 14년이에요. 출산율도 볼게요. 영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한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영국 출산율이 1.44예요. 한국은요 0.72입니다. 영국의 딱 절반이에요. 영국이 저출산이라고 걱정하는 그 수준의 절반밖에 안 낳는 게 한국이에요. 청년들이 힘든 것도 비슷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취업은 어렵고 취업해도 월급이 안 오르고 집 살 희망은 안 보이고 결혼은 엄두가 안 나고 아이는 더더욱 못 낳겠고 이런 상황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계부채 수준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빚을 내서 집 사고 빚을 내서 살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런던은 아직도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의 38%가 런던에서 이루어져요. 뉴욕보다 많습니다. 핀테크 투자도 유럽에서 제일 많고요. 리볼루트나 와이즈 같은 회사들 아세요? 해외 송금할 때 많이 쓰는 그 앱들이요. 다 영국 회사예요. 딥마인드라고 알파고 만든 회사 있잖아요.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그 인공지능이요. 그 회사도 런던에 있습니다. 기술력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가 NHS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제국 유화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민영화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다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템스워터 같은 회사들도 정부가 다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잡혀 있어요. 문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있고 고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십 년에 걸쳐 망가진 걸 몇 년 만에 고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5년, 10년은 걸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브렉시트의 거짓 약속, 북해 유전을 탕진한 것, 민영화의 실패, 이 세 가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병원에서 2년을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지금의 영국을요. 결국 나라의 운명은 한 세대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9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대처 정부가 북해 석유 수입을 저축했더라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영국이 됐을 거예요. 영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당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 어떤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넘기기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